그 시절 보통 사람의 일상과 감성이 녹아있는 근대 건축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근대 소설이었다. 강경희의 인간 문제, 김사량의 천막, 김유정의 딸아지, 박태원의 천변 풍경,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방랑자 주인, 그리고 성탄제, 이기영의 고향, 이태준의 북덕방, 이효석의 성찬과 화분, 최만식의 태평천하와 레디메이드 인생, 현진관의 운수 좋은 날과 피아노. 여러 소설들을 오리고 붙여 한 편의 이야기로 엮었다. 마치 콜라주처럼 여러 소설들을 해체하고 특별한 장소별로 조합했다.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일하고 놀았던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서로 다른 소설 속 인물들이 만나 풀어간다. 이를테면 이태준의 복덕방에 나오는 서참이와 최만식의 태평천하 속 윤직원, 레디메이드 인생의 피, 박태원의 천변풍경 속 안성택과 얽혀 도시형 한옥의 현상을 보여주는 시기다. 그 과정에서 원래 소설을 재구성하고 각색했다. 때로는 원본에 없는 이야기들을 덧붙였고 등장인물들이 원작자의 의도에 밖에 놀라게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원본 소설의 원경이었던 근대 건축이 근경으로 다가왔다. 멀리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가 아니라 건물 단면에 밀착된 일상의 세밀한 풍경이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이른바 근대 건축이 막 지어져 애초에 기능대로 사용되던 시절로 돌아가 그곳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행위와 욕망과 사건을 보는 기분이랄까? 조금 더 현장감 있는 근대 건축을 장면하고 싶어서 어설프지만 근대 소설과 건축으로 근대 건축 풍속화를 하나 그려보았다. 서참이는 장대한 최고의 문망울이 큼직하고 성격 있고 발활했다. 1900년 대한제국 육군무원학교 보건과에 들어가 1903년 졸업과 동시에 육군 참위로 입관했다. 참위는 대한제국의 유관급 장교였다. 서참위가 훈련원에서 훈령이라도 하면 산천도 물러설 듯 기계가 높았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찬란한 시절이었다. 그런데 1907년 8월 1일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대한제국 군인들은 일제히 무기고에 달려가 문을 부수고 총기로 무장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싸우는 전투는 더 처절하고 더 장렬했다. 남대문 일대는 공개한 군인들의 피로 물들었다. 결국 대한제국 군대는 황실을 호위하는 한 개 대대만 남고 해산되었다. 해산된 군인들은 의병에 합류하거나 만주로 가서 항일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황실 친위대처럼 이름뿐인 군대에 남기로 한 사람도 있었고 종로에 나가 난생 처음 장사를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한일 강제 병합 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했다. 그동안 친위대에서 이런저런 기회를 엿보던 서참이는 이제부터 핏줄을 부양하며 한갓 민물로 살기로 했다. 골목 한 귀퉁이에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입구에 토지 가옥 소개업이라 쓰인 목판을 세로로 걸쳤다. 처마 밑에 가로로 안성댁은 민주사의 첩이었다. 나이는 민주사의 절반인 25. 고향이 안성이라서 안성댁으로 불렸다. 민주사는 관철동에 안성댁이 살 집을 마련해주고 시중되는 아이를 붙여주었다. 관철동은 조선인 상권 중심지대에 속했지만 빌딩이 늘어선 종로 대로변과 달리 뒷골목 분위기였다. 왁자지껄한 골목 상권이 형성되고 술집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살던 부자들은 시외 주택지로 옮겨가고 상인과 여급, 기생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래서인지 기생이나 여급을 하다가 첩이된 후에도 여전히 관철동에 사는 사람이 많았다. 윤직원의 아들이 경성에서 새로 들인 기생첩이 사는 곳도 관철동이었다. 민주사는 안성댁을 들이고 나서 양볼에 살이 쏙 빠지고 혈색도 나빠졌다. 절반의 나이를 상대하는 피로감도 있었지만 안성댁이 밤마다 버리는 마적에 푹 빠져 날밤을 꼬박 세운 탓이 컸다. 그랬던 민주사가 경성구에 선거에 나가면서 관철동에 발길을 뚝 끊었다. 선거운동을 하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불법은 마성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고발이라도 당할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어느 날 민주사는 잠깐 밖에 나온 김에 안성댁 생각이 났다. 1900년
해변을 따라 걸으며 관철동으로 가는데 문득 그 누구한테나 새 안성댁을 찾아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동안 성건동 때문에 가지 않았기에 전에 없이 대낮에 갑자기 나타나면 안성댁이 얼마나 놀라고 반가워할까 싶어 민주사는 잔뜩 기대에 부푼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드디어 관철동에 도착해 집 안으로 불쑥 들어서는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민주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유성기를 틀어놓고 마루에 누워 희희거리고 있는 남자. 단속고 바람의 여자는 다름 아닌 안성댁이었고 가슴을 풀어헤친 남자는 전문학교 학생이었다. 집을 나서는데 골목길에서 그만 소위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내가 이렇게 진정하니 돼지 나를 얕보고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집도 어엿한 내지 계집도 어엿한 내게 집인데 왜 그가 큰 놈을 쫓아내지 못하고 내가 즐겁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그때 단골 중국집 아이가 식당 배달통을 들고 나타났다. 민주사에게 인사를 하고 아이가 불리 앞에 들어간 것은 방금 전 민주사가 나온 집. 순간
결정적인 한방을 내렸다. 영감이 안 계신 뒤에 남아있을 2년의 삶에서 사나운 거리고 지금 한번도 아니고 벌써 3개월 뒤 아니 아예 상태서라도 아니 한 몸이 아니라고 인사의 주름 같은 얼굴이 순식간에 환하게 퍼졌다. 인간체 사람들 자네들 김천지라고 알지? 왜 혼양국집에서 혼란살이 하다가 공소문으로 이사간 김천지 와글세 그 사람 얼마 전 졸지에 추상을 치렀다고 오며 가며 동떡방에 모인 영감들 사이로 사람 좋게 생긴 박희환이 김천지 이야기를 꺼냈다. 김천지는 원래 농사꾼이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고향 방을 잃고 수장농이 되는데 억질 지주에 행복에 시달리다 소녀까지 베이자 공성을 했다. 평생 농사하려고 되는 것 없는 사람들이 빈털터리로 공성이며 당장 급한 것이 집이었다. 다행히 김천지는 흥랑살이를 구했다. 흥랑살이는 남의 집 흥랑방 한 칸에 살면서 주인집 설립을 도와주고 월급을 받는 일이었다. 과거 어슴이가 우리처럼 예속적인 신분은 아니지만 주인에 대해 의뢰 위치에 있기 마찬가지였다. 대문 옆에 몰려 지은 흥란치는 유전의 모순과 노비의 공간이었다. 흥란치에는 청직이나 모순들이 거주하는 흥란방, 외양간, 각종 창고가 있었다. 세상이 변해 노비제가 폐지된 뒤 흥란방은 색방이나 일란상으로 활용되었다. 도시락 생각도 대문간에 방을 한적화정도 만들어 그쪽이 사용하거나 새를 놓거나 흥란살이를 했다. 흥란치는 주택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피세리가 활용했다. 길가의 면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 발소리가 혼이 들렸고 외벽에 창문을 들어서 손바닥만 했다. 안치가 남행이라면 흥란치는 남행으로 등을 돌리고 앉고 그랬다. 그래서 흥란치는 되게 어렵고 춥고 같았다. 주택 전체 배지에서 바람막이 역할하면서도 가장 주저를 받지 못한 흥란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최저선이었다. 흥랑살이는 부부 둘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을 바꿔서 딸을 돈을 내고 아내만 안 살리고 죽는 경우도 있었다. 김천지가 구한 것은 안팎 흥랑살이었다. 김천지는 주인집과 한약국을 가며 온갖 서드는 일을 했고 김천지의 아내는 암살림을 도왔다. 이 사람이 주인집 일을 하는 동안 어린 딸은 하루 종일 어렵고 들어온 흥랑살에서 혼자 울고 중얼거리다 잠들었다. 흥랑살이 월급으로 김천지는 5원을 받았다. 간호부의 월급이 33원에서 70원, 유교사는 30원에서 60원, 여사무원은 30에서 50원, 유치원 부모는 10에서 50원, 여정원은 15에서 30원, 여공은 6에서 25원이었으니 흥란살이 월급이 적긴 적었다. 그러나 김천지처럼 도시와 유교한 시민이나 방세주차 사람들에게 방세주차 없는 사람들에게 흥란살이는 주거 문제와 손파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김천지의 소박한 행운 오래가지 않았다. 추운 격이 되어 어린 딸이 감기에 걸린 일을 놨더니 이내 위중한 상태가 되었다. 영색이 주인집이 한약국을 하는데도 약한 척 싹 보이지 못하고 딸을 죽고 말았다. 저녁병원을 죽거나 무용거자 아이들을 묻던 내오기에 딸을 묻고 난 김천지는 주인이 이중지하던 길을 왔다. 햇볕이 올 때는 앞마당에서 쌀밥을만 국국을 먹고 있는 개는 살이 끄덩끄덩하고 혀는 반지르르 기름기가 흘렀다. 순간 김천지는 고개를 돌려 흥랑방을 쳐다보았다. 그곳에서 김천지 가족은 조각도 제대로 먹고 뺄 나무도 없이 오들오들 떨며 지냈고 일단은 햇볕도 보지 못한 채 얼굴에 함께 거름이 피고 갈비뼈가 보이도록 바짝 올라갔다. 우리가 기만도 사삼한가? 갑자기 김천지는 펄펄 끓는 분노에 휩싸였다. 춤을 깬 눈으로 개를 집어 노려보다가 관을 뛰어가 뭔가를 뻑치고 찢기 시작했다. 퍼뜩 감이 나는 성실하지 올랐지. 남편을 때라고 손을 붙잡고 눈물 쏟아냈다. 나 없어요. 여기는 고향이 아니고. 얼마 후 김천지는 쫓겨났다. 주인집 말로는 시골 소박돼 있는 성형외과 방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진짜로는 따로 있었다. 주인 남자는 자신의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며 진술을 했고
집주인 여자는 김천지의 아내가 아이를 입고 나서 김천지 누나와 모욕이라는 게 문학방이었다. 김천지는 방세가 사는 곳을 찾아 정소문을 훔쳐왔고 거기서 황란방 한 칸을 얻었다. 황란채에는 모두 네 가구가 새에 들어있었는데 김천지처럼 도심에서 새가 죽은 걸로 밀려난 사람들이었다. 새를 놓으려고 한 살이 작은 한 칸짜리 황란방 4개를 쏘았는데 그 끝에 근소를 붙였다. 미라지 동문 앞에는 적당한 틈마루가 있었다. 그 밑이 아궁인데 거기에 숯을 걸어놓고 부엌으로 썼다. 안채와 흰란채가 짚고 남은 바닥은 좁았는데 그나마 주인집 전동대가 차지하고 있어서 더 좁아 보였다. 방 한 칸에 못해도 서너 식구에다 주인집 식구까지 있으니 아침이면 분석하는 사람과 세수하는 사람으로 집집집 밥을 쏘였다. 김천지는 병세를 아끼려고 주인집에 물을 들여가지고 한 달에 1원씩 냈다. 죽은 사람은 주어 현상을 쓴다고. 얼마 후 아들이 태어났고 김천지는 입에 거꾸리 되었다. 눈이 올 듯 말 듯 하다가 비만 축주어 내던 날이었다. 근 열흘 동안 손님이었던 김천지에게 어떤 일로 손님이 이어졌다. 아침 득바람부터 앞집 마님을 전차까지 태어나주고 나자 영국제의 결혼이 나타나 남학교로 달렸다. 남학교 앞에서 방을 맞은 남학생이 고향에 간다며 경상역으로 가져있다. 경상역까지나 안초시의 꿈. 안초시는 바위에 착 달라붙는 물미역이었다. 제 집이 있는데도 밤낮 없이 서천위의 복덕방에 물미역처럼 붙어 달았다. 안초시보다 덜하지만 또 한 명의 물미역은 박희환이었다. 안초시와 박희환은 서참이와 한 동네에 사는 동년배였다. 서참이가 손님을 데리고 집을 보러 다니는 동안 안초시는 허투루 오는 새를 보고 박희환은 장차 대사업을 하겠다며 좀처럼 들지 않는 일어 공부를 했다. 서참이가 우락부락 한다면 안초시는 잔망스러웠고 박희환은 스더분했다. 서참이와 안초시는 외모와 성격 차이만큼 아웅다웅하게 일수였는데 그때마다 박희환이 가운데에서 중재자 노릇을 했다. 서참이는 안초시에게 실없는 노문짓거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다. 안초시는 오그라붙은 외사한 몸에 손발이 작고 행동거지가 출랑됐다. 눈은 뒤로 움푹 들어가고 뾰루통한 입에서 말끝마다 나오는 소리는 젠장이었다. 그런 안초시에게 장난을 치면 바로 화르르 반응이 나타났으니 서참이가 재미있을 만했다. 서참이가 쫄보라고 부르면 안초시는 자신을 업신여긴다며 발끈했다. 서참이가 장난삼아 발끝으로 화투각을 밀어던지면 안초시는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대다가 복덕방을 나가버렸다. 그쯤에서 그쳐야 하는데 서참이는 또 안초시의 뒤통수에 대고 저기 계집이면 천생남의 척감이라고 놀렸다. 꿀이 날 때로만 안초시는 하루 한 이틀씩 복덕방에 나타나지 않았다. 안초시는 왕년에 돈 꽤나 만지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어쩌다 쫄딱 망해서 서참이에게 술이나 얻어마시고 복덕방에서 잠까지 자는 신세가 되었지만 아무리 아쉬워도 남의 집 통장이나 붙이며 사는 서참이를 불러온 적은 없다. 안초시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는 야심이 있었다. 거리마다 쑥쑥 올라가는 고층 건물과 동네마다 늘어나는 그림 같은 문화주택을 볼 때마다 더 늙기 전에 다시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싶었다. 빌딩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주택이라도 걷게 되면 그동안 서참이에게 당한 소름떨이는 씻은 듯 사라질 것 같았다. 문화주택은 1920년대 초 일본에서 수입된 명칭인데 신문이나 잡지에 소개된 이상적인 문화주택은 뾰족한 박공지붕의 베란다와 흡치가 있는 서양의 방갈로식 주택이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문화주택은 특정한 정의가 따로 있지 않았다. 좁게는 서양식 2층 단독주택이고 넓게는 선교사 주택부터 일본인 관사, 조선주택 개량화까지 제례한옥과 다르기만 해도 문화주택이라 불렀다. 대개는 근대적인 설비를 갖춘 서양식 주택을 문화주택이라고 했다.
문화주택은 안채와 사랑채 등 여러 채로 분산된 한옥과 달리 하나의 건물 안에 모든 공간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현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면 거실을 중심으로 여러 방이 배치되거나 복도를 통해 각 방들이 연결되었다. 재래한옥에서처럼 다른 공간으로 가기 위해 신발을 신고 걷는 불편함이 없었다. 구조는 일본식 목구조, 벽돌 구조, 콘크리트 구조 등 다양했다. 재료는 시멘트기와 슬레이트, 타일, 화강석, 페인트 등을 사용했다. 입식 부엌이나 수세식 변소, 욕실이나 전기 설비는 전통 한옥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문화주택을 짓는 과정과 방식도 전통 건축과 달랐다. 집주인이 직접 짓거나 목수와 설계와 시공을 알아서 다 맞는 방식이 아니었다.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의 역할이 분리되었는데 특히 건축가는 근대적인 건축 교육을 받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문화주택을 설계한 건축가는 소수의 조선인 건축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본인 건축가였고 시공도 일본 회사가 했다. 문화주택 소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고위 관료, 신문화에 익숙한 기업가와 자산가들이었다. 그래서 문화주택은 부의 상징이었고 서구의 근대화를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지식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안초시는 북촌에서 가장 높은 언덕마루에 지은 문화주택을 제일 부러워했다. 도도하게 서 있는 그 집은 북촌 일대의 도시형 한옥단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문화주택은 잘 나가는 도시형 한옥보다 더 끝이 센 것 같았다. 듣자 하니 역시 집주인은 외국물을 먹는 부유한 조선인이었고 건축가는 일본인이었다. 집도 대단하지만 위치가 고지대인 만큼 전용도를 타고 따로 놓고 자동차로 움직이는 생활이 또 얼마나 호화로울까. 최신식 최고급 주택에는 샹들리에, 레코드, 피아노, 라디오, 트럼프 연주, 당구장 등 온갖 신기한 서양 문물로 가득할 터였다. 그런 문화주택은 아무나 짓는 집이 아니었고 아무나 사는 집도 아니었다. 도시형 한옥처럼 대량으로 지역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서창위의 복덕방에는 매물로 나오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서창위에게는 능력 밖의 집인 셈이다. 그 점이 더 안초시의 마음에 들었다. 언젠가 번듯한 문화주택을 지어서 서창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도대체 언제란 말인가? 당장 돈 10,000원이라도 있으면 그걸 굴려서 어떡해. 욕망이 뜨거울수록 안초시는 이대로 늙어가는 게 원통했다. 그러던 차에 박해한 영감이 뒤에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가져왔다. 장차 황해연안에 제2의 나진이 생긴다면 지금은 관청에서만 알고 있고 축항용지는 비밀리에 매수된 상태라는 것. 이는 머지않아 공표한다고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시라도 먼저 덤비는 것이 관건이었다. 낮은만 해도 한번 개항된다는 소문이 나자 땅값이 그해만 100배 이상이 올랐고 40년 뒤엔 1000배 이상 오를 것도 많았다. 안초시는 드디어 때가 없음을 직감했다. 물론 수중에 돈은 없었다. 그러나 안초시에게는 제법 돈을 버는 무용과 딸이 있었다. 안초시는 수년을 상업계에서 놀며 이 땅으로 나진이 어땠고 황해 연안에 생길 제2의 나진이 어떻고 1년 안에 어떻게 최소 50배 이상의 성리익을 거둘지 딸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다. 평소 안초시를 우습게 아는 딸도 그때만은 솔깃해져서 무용연구소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했다. 안초시는 당장 부자라도 된 것처럼 뛸 듯이 기뻐했다. 서창에게 통쾌하게 독서할 날이 머지않아 보였다. 서창이 넌 그동안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내 굳이 널 시켜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살 테다. 어디 그뿐이냐? 내 복덕방 바로 코앞에다 그 박길룡이라는 대단한 부자들이 집이니 회사니 백화점이니 지어달라고 줄을 선다는 그 박길룡이라는 건축가에게 최고의 문화주택을 짓게 할 테다. 내깟 놈이 천생 박해지 별거냐. 식구는 둘뿐이었지만 부엌 일을 하는 여자아이와 바느질을 하는 식물을 고용했다.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는 아내는
아내와 돈벌이를 필요가 없는 남편이 집에서 하는 일은 독서, 대화, 화투, 키스, 포옹, 그리고 이상적인 가정에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는 것이었다. 허영세의 아내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이상적인 가정에 필요한 물건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냈다. 트럼프와 손톱 깎는 집게까지 샀다. 그런데도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다 항상 거절했는데 어느 날 잡지를 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잡지 사진에는 미끈미끈한 시보레 자동차 뒤로 클래식하게 지은 파란 2층 양옥이 있었다. 유리창이 반쯤 열린 방 안에 하늘거리는 보랏빛 커튼 사이로 보이는 것은 흑침투처럼 빛나는 피아노. 아내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활짝 피어올랐다. 그날따라 밖에 나가 남편은 왜 이리 안 오는지 속이 탔다. 드디어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득달같이 달려갔다.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세워나간 걸까? 남편 뒤에 대고 소곤소곤 남편도 대단한 발견이라도 했냐? 소리를 질러대며 기뻐했다. 남편은 벌써부터 피아노 건반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아내의 하얀 손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로부터 2시간이 못 되어 피아노 한 대가 도착했다. 남편은 응접실에서 상서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악기를 보며 감탄을 하다가 아내에게 척 말했다. 자, 이제 당신 피아노 솜씨 좀 봅시다 그래. 순간 아내의 얼굴이 흐리더니 새빨개졌다. 당신 먼저 한번 쳐보셔요. 기어들어가는 아내의 목소리에 이번에는 남편이 서먹서먹했다. 두 사람 사이에 답답한 침묵이 한참 동안 흘렀다. 그러지 말고 한번 쳐보구려. 그렇게 부끄러워할 거야 무엇 있소. 남편이 달래듯 말하기를 여러 차례. 마침내 아내는 눈물을 톡 떨어뜨리더니 모기 소리로 고백했다. 나 칠 줄 몰라요. 그러자 남편은 금방 득이양양한 얼굴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럼 내가 한번 쳐보지. 사실 남편도 피아노를 칠 줄 몰랐다. 그저 건반 위를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훑기만 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내는 매우 안심된 얼굴로 해주기 웃으며 말했다. 참 잘 치십니다 그래. 젊은 부부의 피아노 이야기는 동네 소문이 쫙 퍼졌다. 부엌일을 하는 여자아이가 입을 놀린 탓이다. 동네 사람들은 젊은 부부가 나타나면 쉬쉬거리다가 멀찍이 사라지면 뒤통수를 향한 부인 피아노 참 잘 치십니다 그려를 흉내내며 킥킥거렸다. 그러나 비웃음은 부러움의 반중이기도 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상적인 주택. 안경화의 무용 공연에 안주씨는 오랜만에 같이 멈추는 일이 즐거웠다. 딸이 신탁회사에서 3,000원을 빌려 제2의 낮은 시절 황해의 연안에 땅을 샀기 때문이다. 이제 알고 보면 수익이 적어도 500만 원은 될 것이다. 안주씨는 딸이 적어도 1만 원은 자기손에 지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주지 않는다. 안주씨 딸 안경화는 한때 신곡 운동단체인 투어레에서 활동하다가 일본에 갔다가 제법 유명한 분이라고 기억했다. 신문마다 안경화의 사진과 소식이 실렸다. 안경화는 평양으로 대구로 지방 순회를 다니며 이름도 날리고 무용연구소도 세웠다. 그때만큼은 안주씨도 길을 꽉 잡고서 서참이의 도방에 드나들었다. 방송에서 안경화의 무용 공연회가 열릴 무렵이었다. 어쩐 일로 서참이가 안주씨에게 나간다는 생각이었다. 나도 그 무용이란 걸 보고 싶으니 안주씨는 한껏 지내며 공짜표를 얻을 수 있는 대로 얻어서 서참이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안경화의 무용 공연회가 열린 곳은 공인관이었다. 공인관은 경성부가 1933년 경성구청 맞은편 지금 서울시의 본관에 지은 북한문화공간이었다. 최근엔 하기와라 포이치와 경성구 영성과 건축기자인 치치야 치무로가 갔었는데 이번 주요 도시에 세워진 문화시설이 시찰하고 건축계 권위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설계했다. 대지 면적 1780평, 건축 면적 584평, 연 면적 1717평에다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으며 건물 구석에 있는 9층 높이의 우탑을 세웠다. 공사는 1934년 7월에 시작해 1935년 10월에 마쳤는데 건축비는 경성전기주식회사가 사업 독점 대가로 경성구에 부탁한 100만 엔의 절반인 50만 엔이었다. 당시에는 드물게 냉장고과 환기장치, 무대 조명과 음향시설을 두루 갖춘 최신식 전문적 문화시설로 경성을 상징하는 대표 건물로 붙었다. 안주시와 서참이는 청족과 버스 정답에 내려섰다. 저 앞 오른편에 우뚝 솟은 시계탑이 터널에 들어왔다. 주변 건물들은 앞좌우로도 남은 높은 시계탑은 랜드마크 역할이 툭툭히 했다. 시계탑 아래에는 상자 모양의 보존한 3층 건물이 무식하게 버티고 있었다. 밝은색 벽면에는 별다른 장식 없이 수직 창문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모서리의 시계탑과 함께 수축산이 경제되었다. 군인관에 도착한 수참이는 출입구가 있는 정면 중앙 부분을 올려다보았다. 벽면에 있는 좁고 긴 창문들이 뒤로 살짝 물러나고 수평 슬라브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그 부분에 햇빛이 비치자 그림자가 생겨 단단한 입지감을 주었다. 출입구 앞에는 계단이 있고 차량 출입이 가능한 슬로프도 설치되어 있었다. 안추시와 소참이는 국민관 앞으로 들어갔다. 국민관의 전체 평면은 매지 모양에 맞춰 L자였다. L자형 수축축과 수평축이 만나는 부분에 현관홀이 있었고 그 좌우에 계단실이 있었다. 시계탑은 현관홀의 서쪽 계단실을 이루었다. 국민관에서 가장 중요한 대강당은 현관홀 앞쪽에 시직축을 따라 배치되었다. L자 평면의 수평축에는 중소광장과 특별실, 사무실, 담화실, 단합이랑 부속실, 집회실, 식당, 매점 등이 있었다. 두 사람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대강당으로 들어왔다. 대강당은 1층부터 3층까지 수층에 걸쳐 있는 대공간이었다. 대강당은 고정석이 1,800석, 보조석 200석, 입석까지 포함해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화면에 뜨는 3,500명까지 들어갔다. 국민관은 당시 명성에 있는 문화시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무대도 최고로 성급했는데 무대 앞쪽에 분리된 프로시니마 형식이었다. 원래 회전 무대까지 설치하려 했지만 면적이 부족해 결국엔 못했다. 중강당은 고정석이 400석, 입석을 포함한 1000석이었고 공연을 할 때는 900명까지 들어갔다. 소강당은 160석에 공연했다. 안초시는 조선 사람들에게 낯설기만 한 무용을 누가 보러 올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관객은 많았다. 그것이 또 안초시의 기분을 한껏 끌어올렸다. 정말이지 간만에 서참이 앞에서 이경영해지는 순간이었다. 백석 불이 꺼지고 무대 위에 환한 조명이 쏟아지자 어깨와 다리를 부는 여자 무용수들이 나타났다. 음악에 맞춰 눈물을 치는 무용수들 앞에서 가운데 주인공인 듯 더 튀는 옷을 입고 더 화려하게 춤을 추는 무용수가 보였다. 경화구나. 안초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솔직히 낯뜨거운 얼굴 고차림에 뭐가 뭔지 도통 알 수 없는 춤이었지만 신문에 나온 딸의 모습을 생각하며 뻣뻣하게 앉아있었다. 그때 옆에 앉은 서참이가 부시 흠을 내뱉었다. 저기 가운데서 지금 한창 다리짓 하는 사람이 자네 딸인가? 안추시는 내심 뜨끔했지만 에서 태평하게 대답했다. 무용이란 건 문명국시로 복구한 다네. 글쎄 난 잘 모르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총무원들은 다 등신인가 봐. 아니 왜? 젊은 사내 놈이 저런 걸 보고 어떻게 그냥 참고 있나? 뭐? 이 비려먹을 놈. 나이것도 못하고 무슨 이런 개가 다 있나. 그리고 안추시가 꼴꼴하고 말았다. 차라리 자네 딸들로 여배우나 하다 보게. 여배우는 저렇게 젖다리를 내놓고 덤비진 않더라. 뭐야? 이 자식 오지랖은 공식에 됐네. 너는 안방 건너방이 몇 칸인지 알지? 나를 뭘 한다고 그래? 오기 싫으면 나가. 안추씨가 홧김에 내는 대로 허무는 말 중에 안방 건너방이라는 단어가 너는 서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안추씨 놀리는 재미에 신비먹으로 하던 서참의 얼굴이 솔직하게 털고 있었다. 넌 또 뭘 한다고? 넌 쏘는 거야.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다. 안추씨는 안추씨대로 분이 풀리지 않아. 다리 슥슥대다가 문득 객석에 어머니 앉아있는 남자들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남자 관객들이 우리방에 듯 늑대로 보였다. 무대 위 딸의 친구는 한 친구를 눈날렸다. 요즘 축구남들은 다 등신인가 봐. 서참이의 비웃음이 가까이 들렸다. 안추씨는 다시 둘러보았다. 우영의 미음자도 모르는 늑대들이 춤을 지리지를 내고 있었다. 안추씨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싶었다. 서참이 이는 네가 뭐한다고 습관적인 천수의 박켓이 결국은 그날이고 안추씨는 한 달이나 더 서참의 독방에 나타나서 임직원은 남은 시간을 때울 겸 국민관을 둘러보았다. 내부도 외국진 별다른 장식 없는 모던한 분위기였다. 마블링한 벽지로 마감한 사교실에는 군데군데 작은 타일을 붙인 원통형 부분과 야자수 화분이 보였다. 테이블과 의자, 스탠드 조명 등 모든 요소가 모던한 디자인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사교실 맞은편에 있는 소방장은 교실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소방방 벽 상부에는 회벽칠이, 하부에는 상부와 다른 색의 페인트칠이 되어 있었다. 회벽칠을 한 천장에는 둥근 톤마토 조명을 달아두었다. 식당도 벽과 천장에 깔끔하게 회벽칠을 해두었는데 식탁, 의자, 조명, 액자, 끝은 모두 장식 없이 단순한 스타일이었다. 테이블 사이사이에는 바둑판 무늬의 파티션이 있었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우수한 커피향을 풍기는 이국적이고
대회 시간이 얼추 다 되어 윤 직원은 1층 로비를 통해 대강당으로 들어갔다. 대강당 관객석 바닥은 무대를 보는 관객의 시선을 고려해 경사를 이루었는데 경사도는 상층부로 갈수록 더 높았다. 3층 높이의 대강당에 기둥을 두지 않으려고 철골 트러스로 경사 지붕을 만들었고 천장은 소리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국면으로 처리했다. 윤 직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1층 맨 앞줄에 척 앉았다. 그러자 지나가던 직원이 윤 직원의 입장권을 보고 다가왔다. 여기는 흰색 입장권 자리입니다. 붉은색 저기 위층으로 가시지요. 아니 내가 산 입장권은 하등표요. 자 보시오. 그러니까요. 50잔짜리 붉은색 하등표는 3층이고 1원 50잔짜리 흰색 상등표는 1층이니까 영감님께서는 위층에 있는 하등석으로 가셔야 합니다. 너라 높은 위층이 하등이고 낮은 아래층이 상등이라니 그걸 말려고 하는 게요? 내 70평생 그런 말은 처음 듣겠어. 아무리 그래봤자 여기 1층이 하등이니 난 여기서 구경할라우. 이번에도 윤직원의 무지와 억지가 승리했다. 윤직원은 가장 싼 표를 사서 가장 비싼 자리에 앉았다. 대보기 터닝포인트. 윤 직원이 남도 소리를 즐기는 두 번째 방법은 명창대회보다 더 저렴했다. 교통비도 들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촬영방에 누워있기만 하면 되었다. 그것은 바로 경성방송국에서 하는 라디오 국악방송을 듣는 일이었다. 경성방송국은 1927년 2월 16일 여기는 경성방송국입니다. JODK를 첫 멘트로 개국했다. JODK는 경성방송국 호출번호였다. 경성방송국 건물은 정동 언덕, 지금이 독수초등학교 자리에 세워졌다. 대지 190평을 황실에서 임대해 건축했는데 1926년 7월에 착공해 같은 해 12월에 준공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옥탑이 있는 연한 크림색 건물로 저에는 높이 45m짜리 방송용 첨탑이 뾰족하게 서 있었다. 개국 당시에는 하나의 채널로 조선어와 일본어를 1대3의 비율로 방송했다. 일본어 프로그램은 뉴스와 경제시황 보도였고 조선어 프로그램은 물가시세, 일기예보, 위기사항, 음악방송 정도였다. 그때 라디오 수신기 등록 대수는 고작 1440대였는데 그 수치의 80%가 일본인이 것이었다. 조선인은 라디오 수신기를 소유한 사람도 적었고 일본어를 이해하는 이도 전체 인구의 7%가 안 되었다. 라디오 수신기가 귀하기도 했지만 있다고 해서 방송을 그냥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라디오 수신기를 방송국에 등록하고 수신국이 청취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방송국 마크 속에 1년 번호가 적힌 청취 허가증을 받으면 대문 밖에 붙이고 청취료를 내야 했다. 청취료는 매달 2원이었는데 쌀 10kg이 3원 20전이고 영어관 입장료가 30전이었으니 청취료는 꽤 비싼 편이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도청을 하면 1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라디오를 청취하는 조선인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경성방송국이 유일한 재원은 청취료였다. 계속 적재를 보게 되자 개국한 그해 7월 경성방송국은 조선어와 일본어를 2대3의 비율로 내보냈고 10월에는 청취료를 1원으로 내렸다. 그 후 청취자가 늘긴 했지만 청취료 수입은 여전히 미미했다. 경성방송국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1934년부터 두 채널로 나눠 일본어와 조선어를 이중 방송했다. 일본어 방송은 주로 동경방송을 중계했고 조선어 방송은 국악, 방송극, 교양교육과 스포츠 중계로 편성 제작했다. 조선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방송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명창대회였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창을 하루에 한 사람씩 방송국으로 초빙해 부르게 한 것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동백, 신은호, 강수춘, 이화승선, 김초월 등이 출연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928년에는 광무대가 공연하는 창극 춘연전을 5회에 걸쳐 내보냈고 1930년에는 방송사상 최초로 이동 마이크로폰을 이용해 조선극장에서 열린 조선 80도 명창대회를 중계했다. 모두 대단한 호평을 받았으며 명창대회 중계는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초창기 방송 음악은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지만 1930년대부터는 레코드가 많이 보급되어 레코드 음반으로 대체되었다. 윤 직원은 17원을 들여 3부짜리 라디오 한 세트를 사고 청취료로 매달 1원을 냈다. 국민관 명찰대회 상등석 1회 입장료인 1원 50전과 비교하면 고전과 다름없었다. 윤 직원이 라디오 수신기를 촬영방 연상 위에 메어놓고 금이야 오기야 할 만했다. 윤 직원은 라디오를 들을 줄만 알았지 라디오에 대해서는 몰랐다. 라디오에 관한 일은 윤 직원이 심부름꾼 겸 비서인 대보기가 맡아서 했다. 가장
가장 중요한 일은 일간지에 나오는 당일 라디오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윤 직원은 돈이 아까워서인지 무식해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어쨌든 신문을 받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대복이는 아침마다 골목밖 이발소로 가서 일간지를 뒤적이며 당일 프로그램을 확인했다. 어쩌다 국악방송을 놓치기라도 하면 당장 이윤 직원이 불결하게 떨어졌다. 무사히 라디오에서 남자 소리가 흘러나오면 이윤 직원은 보려 위에 들어누워 장족을 기다랗게 물고 얼씨구 좋다 소리를 쳐가며 즐거워했다. 영천 기생의 얼굴이나 강대의 고동을 직접 볼 수 없어서 유감이긴 했지만 매달 일원으로 이만한 호사가 어디 있으랴 싶었다. 그러나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점점 못마땅한 것이 하나둘 늘었고 그 불만은 고스란히 대복에게 쏟아졌다. 국악 방송이 없는 날이면 윤 직원은 왜 날마다 나오는 소리를 느닷없이 못 나오게 하느냐며 대복이를 쥐 다 잡듯 잡았다. 물론 대복이는 그때마다 열심히 설명했다. 방송국에서 그날 프로그램을 다르게 정했으니 집에 앉아서 라디오를 아무리 주물러도 남자 소리는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요. 법이랄게? 그런 개같은 놈의 법이 어디 있나까? 어떤 놈의 소리가 어쩌려까지 들리던 게 오늘 갑자기 안 들리는고 희생이랑 강대가 다 좁쌀 맞아 죽었다던가? 역시 이윤 직원은 남달랐다. 도무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윤 직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잡소리를 할 때마다 대복이는 죽을 맛이었다. 흠떡못해 대복이는 경성방송국에 눈물이 편지를 보냈다. 제발 매일 빼먹지 말고 남자 소리를 방송해달라고. 그렇게 보낸 편지가 수십 장이었다. 신사람의 비밀은 민직원은 살면서 첩이 끊일 새가 없었고 시골에 있을 때는 조식이나 들었고 방송이 올라온 뒤로는 기생척부터 가짜 여왕색척까지 1년 아니면 두서너 달씩 살다가 갈아치웠다. 무려 10여 명을 거친 뒤에 좀 그럴듯한 과부 하나를 얻어 가회동 본가 옆 바로 옆에 첩살림을 찾았다. 나이 34 된 과부는 인물도 괜찮고 신식 여자처럼 되바라지도 않았으며 손질도 좋고 알뜰하기까지 해서 민직원은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2년이 넘도록 믿거니 하면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웃집 보험회사 외판원과 바람이나 야간 도주를 했다. 인생도끼에 발등 찍힌 민직원은 도망간 초대기에 있는 대로 욕을 하면서도 또 그런 여자만 찾았다. 기생인이 여학생이 하는 것들은 돈만 뜯어내고 건방지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윤직원의 첩복이 딱 거기까지였는지 더 이상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없었다. 한평생 돈만 알고 살아온 윤직원은 바둑이나 장기는 두어보지도 않았고 친구도 없었다. 그나마 있던 첩도 사라지고 보니 혼자 밤낮 텅 빈 사무방에서 담뱃대를 물고 누웠자 앉았자를 반복했다. 심심해 죽을 지경이 되자 아는 사람을 통해 동기를 불러 말동무도 하고 노래도 시키고 다리도 주무르게 하며 시간을 보냈어. 그러다가 퍼뜩 깨달았다. 데리고 놀기에는 동기가 더 중요했고 가끔 용돈이나 쥐어주는 돈이 돈도 덜 든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민지호는 15살 이하의 동기를 소개받았다. 밖으로는 심심풀이 말동무나 했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선생이 따로 있었다. 민지호는 처음 며칠간 동기에게 노래를 시키고 말동무도 하며 지내다가 동기가 낯을 안 가릴 때쯤 여자 분색을 드러냈다. 너 몇 살이냐? 쑥성하구나. 너 내 말 들을래? 하면서 동기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팔로 허리를 덕덕거렸다. 그랬더니 동기가 불에 댄 듯 놀라 울면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망신살이 다행이다 싶어 윤직원은 다시 빈방에 혼자 심심하게 지내는 생활로 돌아갔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으로 요상한 것이 그 망신스러운 일이 마치 맛을 보려다가 회만 동한 것처럼 너무 참을스럽게 만들었다. 윤직원은 다른 동기를 불러 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퇴쳐맞기를 몇 번, 개중에는 욕을 냈다 밝히고 나가버리는 아이도 있었다. 그렇게 5번을 계속 실패한 뒤에 만난 동기가 춘심이었다. 춘심이는 15살이지만 보통 얘기가 아니었다. 건반 사람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면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고 다닐 만큼 당돌했다. 윤직원 집에 올 때는 단발머리에 흰 저고리 통치마를 입고 양말을 신는 여학생 차림이었다. 다른 방에서 윤직원과 단둘이 있어도 주눅들지 않았다. 윤직원이 본색을 드러내도 춘심이는 걸려 들듯 말듯 배만 태우다가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니 윤직원의 강이 녹을 지경이었다. 한술 더 춘심이는 윤직원 집에 드나들며 윤직원의 하나뿐인 증풍자 경돈이와 애인 사이가 되었다. 물론 윤직원은 그 사실을 몰랐다. 동갑내기 두 아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경돈이 방에서 몰래 만나거나 우미간돈 또는 앙동 총요리집 등을 돌며 데이트를 즐겼다. 때로는 경성이가 윤직원의 사랑방에 있는 춘심이를 가로치기도 했다. 경성이는 공부라면 죽어라 안 하지만 그런 일에는 능수능란했다.
일단 먼저 경선이는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티를 내며 대문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머문 다음 다시 들어와 사랑방을 향해 소리쳤다. 여기 춘심이라고 왔어? 어떤 여편이가 대문 밖에서 좀 불러달래요. 경선이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춘심이가 얼른 밖으로 뛰어나가면 경선이는 춘심이 귀에 대고 말한다. 극장 가자. 춘심이는 얼른 사랑방 앞으로 가서 불러댄다. 영감님,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고 어머니가 왔어요. 춘심이와 경선이는 그렇게 손반이 촉촉 잘도 맞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임직원은 사랑방 안에서 이명만 닫았고 내일 오라고 말할 수밖에. 그러면 젊은 연인은 서로 마주보고 씩 웃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각자 우미관으로 달려갔다. 우미관은 1912년 광철동 89번지에 일본인 하야가다 긴지로와 시마다 미요지가 된 활동사진 전용관이었다. 히야시다 긴지로는 청일전쟁 때 조선으로 건너와 용다락과 석탄 판매업으로 큰 부자가 됐고, 동업자인 시미다 미요시는 무교동의 목욕탕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었다. 일본인이 도성에 거주한 것은 1882년 이모올란 후 일본 공사관원과 명달 상인이 진국의 일대에 자리를 잡은 후부터였다. 1910년을 전후 일본인 거류민이 급증하고 청계천 이남인 남촌에 집단 거주하면서 남촌 지역이 새로운 상업 경제 중심. 1907년 8월 1일 아침 사참이 대대는 도수훈련을 한다는 명령에 따라 왼손으로 동댕 훈련원으로 갔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려는 일본의 속임수였다. 이미 일본군 부대는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채 훈련원을 2중 3중으로 포위했고 대한제국 군인들은 졸지에 치욕의 해산식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 훈련원에 도착하지 않은 대대가 있었다. 제1연대 제1대대와 제2연대 제1대대 1200여 명. 그들은 박승환 대대장의 자결을 도와선으로 무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꺼내 시가전을 벌이며 분기했다. 남대문에서 서대문에 이르는 길이 피바다가 될 정도로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때 이충수는 서대문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체포당하기 직전 자결했다. 결국 대한제국 군대는 해산되었고 황실을 호위하는 근위대만 편제되었다. 신팔균 이장령과 서참이는 근위대에 입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장령은 입대를 거부하고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떠났다. 신팔균과 서참이는 입대를 선택했다. 신팔균은 근위대에 복무하다 육군 정위로 진급했지만 이름뿐인 군대와 몰락하는 부분을 참지 못하고 군복을 받았다. 처음에는 항일 애국 사상을 고취시킨다며 황교를 거느리 설립하고 의병부대와 항일 운동을 준비했지만 결국 만주로 망명했다. 그 뒤 신팔균과 이장령은 만주에서 망명 인사들과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며 독립군 영생에 뛰어들었다. 서참이는 신팔균보다 1년 더 군인에 있다가 경술국치를 앞두고 그만두었다. 신팔균이나 이장령과 달리 서참이는 가족의 안전을 끝끝내 뿌리치지 못했다. 만일 자신도 남대문이나 서대문 전투에 참가했다면, 그래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전우를 봤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 서참이는 가끔 자문해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사실 서참이는 그날 총소리를 들었다. 거리가 폐로 울리는 시가전에서 터져나온 총소리를 들으며 군대 해산식에 참가했던 것이다. 스스로 더 부끄러운 것은 그래서 서참이가 죽도록 이지를 했던 장면인데, 밖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해산식의 은사금이라는 명목으로 돈까지 받은 것이다. 그 돈으로 서참이의 가족은 밥을 해먹었고 그 일을 두고서 서참이의 머릿속에 치욕의 문신으로 나왔다. 서참이는 근위대에 있는 동안에 동료들을 피했고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가족을 원망하며 자학의 늪에 서서거렸다. 호텔식 다방 말고 근대적인 다방은 1923년 일본이 본정에 개업한 후다미가 원조였다. 조선인이 처음으로 개업한 다방은 1927년 영화 감독 이경순이 하와이에서 대문 여인과 관운동에서 열었던 카카드였다. 프랑스의 비밀 아지트 이름을 따서 지었다. 카카드는 3층 벽돌 건물에 실내는 신비한 분위기의 인도품이었다. 카카드 다음으로 1929년경 일본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영화배우를 하던 김인우가 종로 YMCA 회관 근처에 멕시코를 열었다. 1930년대에는 더 많은 예술인이 다방에 기업했다. 동경 우에노 미술학교를 졸업한 이순석은 소공동의 남방파리를 앞서 말했듯 경상고등학교 건축 출신의 시인 이상은 종로의 제비, 인사동의
종로 광교거리 다리 69 영동의 무기를 극작가 유치지는 소공동의 프라타나를 영화배우 오케수는 인사동 입구의 비너스를 영화감독 박한주는 영동의 라일락을 읽었다. 음악평론가 김가람도 영동의 영국 다방으로 유명한 에리제를 열었다가 모나리자로 개명했다. 서양 문물을 경험한 해외 유학파나 문화예술인들은 유럽의 살롱 문화에 대한 로망과 서양 문화에 대한 동경을 다방 이름과 인테리어로 표현했다. 카카두, 멕시코, 비너스, 프라타나, 에리제, 모나리자, 라일락, 돌체, 오리온, 하리우드 모두 이국적인 이름이었다. 소공동에 있던 다방 나정구의 광고 공구는 불란서 및 컵의 명곡이었다. 미모사의 실내 분위기는 프랑스풍이었고 트로아카는 러시아풍 그리고 미는 독일풍이었다. 예민한 예술가들은 다방을 차만 파는 다방과 차를 마시는 기분을 파는 다방으로 분류했다. 차만 파는 다방은 개방적이고 명랑한 분위기에 차값이 쌌지만 명곡 음반은 없었다. 급사는 남자아이고 단골 손님은 주로 상인, 관리, 회사원이었다. 반면 차를 마시는 기분을 파는 다방은 귀족적이고 폐쇄적이며 고답적인 분위기였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서양 고전 음악을 들려주는 대신 차값이 비쌌고 주로 예술가, 길거리 철학가, 실업자, 여급 대학생들이 드나들었다. 물론 예술가들이 원하는 다방은 차만 파는 다방이 아니라 차를 마시는 기분을 파는 다방이었고 그런 다방은 문화공간을 지향했다. 순이의 인생 유전. 영희와 순이는 4살 자매다. 언니 영희는 카페에서 일하는 여급이고 동생 순이는 여자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다. 코트에 높은 여학생 순이는 여급이 된 영희가 남자 새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자가 돈을 벌려면 여자원이나 여자 사무원도 있고 나는 목숨 흥이라면 배달 공장이나 고무 공장도 있는데 하고 많은 직업 중에서 왜 하필 여급인지 술 냄새와 담배 연기 속에서 밤마다 못 사는 일과 물러난 수작이나 하는 것도 모자라 한번중에 불황자까지 집안으로 끌어들인다며 동생 순이는 언니 영희를 대놓고 무시하고 경멸했다. 영희는 영희대로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았다.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부모는 공부하는 버리수차 없었다. 큰딸은 주로 돈벌이에 나섰지만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처지라 갈 것은 뻔했다. 공장 아니면 카페였다. 순이 말대로 여공이 되었다면 내 식구 생활 위한 순이 공부가 가장 기나했을까. 영희는 희생하는 심정으로 여급이 되었구만 그걸 알아주는 가족이 없었다. 어머니는 한술 더 툭하면 영희에게 쌀 떨어졌다. 나무 드러나야 했다. 김장해야 한다. 도타령을 해댔다. 순이는 제가 밥 먹고 옷 입고 공부하는 돈이 다 영희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모할 줄 모르고 걸핏하며 더럽다. 천하다며 업신거렸다. 더 얄미운 것은 평소에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막상 돈이 필요하면 언니 하며 살살거리는 꼴이었다. 다들 영희를 화수분으로 아는지 이만야만 돈 해댔는데 그 돈은 여급에 버리려는 도무지 통장이 안 되었다. 마지못해 밤중에 남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이고도 이튿날 아침이면 사다를 졸라 식구수대로 저장만을 시켜 먹었다. 영희 입장에서는 그런 모두가 한패가 되어 자신에게 못할 짓을 시켜왔으면서도 미안하기는커녕 동네 보기 부끄럽다느니 세미는 어쩌고 하니 분통에 터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는 여급에 대한 사람들의 위선과 위중성에 치를 떨었다. 스스로 졸아서 여급이 된 여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 영희와 비슷한 처지에서 비슷한 이유로 여급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무능한 아버지나 남편이 있었고 이기적인 동생들이 있었으며 정령 희생을 쉽사리 망각하는 가족이 있었다. 영희와 같은 카페에 있는 하나뿐인 어머니가 형량살이를 하고 아버지가 굶어진 뿐이었다. 아버지가 자동차에 치인대로 꼼짝없이 자리에 들어눕게 되자 내놈들은 여급 하나코가 되어야 했다. 프로라는 또 어떤가. 남편이 중학교까지 졸업했지만 취직은커녕 밤낮없이 거리를 비실비실 돌아다니는 새날 무능력자였다. 할 수 없이 프로라는 자신의 처녀라 속이고 여급이 되었다. 영희처럼 하나뿐인 프로라도 여급이 되겠다고 했을 때 말리는 가족이 없었다. 프로라의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벌어올 돈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저는
적의 무기로 적을 공격한다. 방응모는 조선일보를 인수한다. 동아일보의 주요 집필들의 스카우트, 동아일보의 뒤통수를 친 적이 있다. 그럼 이번에도? 이후에 어쨌든 부성전문학교가 중단된 1934년에 조선일보 사업 기공식이 있었으니 방응모의 결정은 상당히 빨랐던 셈이다. 그런 결과물은 이 대목에서 중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부성전문학교와 조선일보 사업은 기능이 달랐다. 부성전문학교는 교육시설이었고 조선일보 사업은 업무시설이었다. 그래서 부성전문학교는 서양의 대학들이 많이 채용하던 고딩 양식이었고 조선일보 사업은 사무소 건축에 적합한 모더니즘 양식이었던 것이다. 기능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설계 내용은 신문 필진의 스카우트의 뒤통수 치는 일과는 성격이 달랐다. 중구는 국던진에 관한 이야기를 곰곰이 딥씹으며 자기식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인텔리도 다 같은 인텔리가 아니다. 기술이 있는 인텔리는 다르다. 기술이 있으면 굶주릴 일은 없다. 게다가 감옥에 갔다 오고 퇴학까지 당해도 기술이 탄탄하면 총독부에 취직할 수도 있다. 왜? 기술은 생명이나 사상이 아니라 도구니까. 달리 말하면 기술자는 정치적으로 안전한 존재니까. 그러니 역시 기술이다. 되었다. 내 자식놈에게는 절대로 문학이니 철학이니 역사니 하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겠다. 그 녀석은 기술자가 되어야 해. 그래야 밥을 먹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기술이 답이다. 흐흐흐. 그런데 답이 이렇게 분명한데 시원하기는커녕 왜 이렇게 쓸쓸해질까? 흐흐흐. 군수님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어쩔 때부터 병든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하고 남동생을 돌보느라 동네 또래들과 숨바꼭질을 떠나지 못했다. 15살이 되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방치 전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17살 신랑이 몰래 방귀차를 타고 서울로 달아나 보였다. 이듬해 본 군수님은 부모가 두 번째로 정해준 13살 어린 신랑과 시집을 갔다. 동네 아남들은 이번에는 신랑이 어려워 도망갈 연료가 없어서 좋겠다고 놀렸지만 꼬마 신랑은 시어머니 곁을 떠날 줄 몰랐다. 군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에 지치고 밤에는 혼자 건너방에서 한숨을 쉬며 식사를 잠들지 못했다. 새 신랑은 시어머니 품에서 떨어질 줄 몰랐고 시아버지는 소문난 새꼴이었다. 시어머니 질투심은 병적을 심했다. 언젠가 아들을 빼앗아갈 며느리가 미워 금순이를 돌보았고 남편이 며느리에게 호의와 동정을 보이는 게 시샘이 나서 또 금순이를 구박했다. 세상가상 금순이는 시집 온 지 2년이 못 되어 친정어머니가 병으로 죽고 친정아버지는 빚 때문에 남동생 손둥이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버렸다. 게다가 합방조차 한 적 없는 어린 남편은 콜레라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다. 이제 금순이 곁에 남은 사람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뿐. 시아버지는 금순이에게 흉측스럽게 추태를 부렸고 시어머니는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목소리를 쏟아내며 야류를 부렸다. 어느 날 금순이는 억울하고 분해 하루 종일 울며 보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왔다. 발길 내키는 걸어 읍내와 셀길 수수밭을 지나 강가에 이르렀다. 깊고 푸른 강물 위에 죽은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버지와 남동생의 모습도 떠올랐다. 갑자기 머리가 아득해지더니 몸을 중심을 잃고 강물 앞으로 넘어지는데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금순이를 붙잡았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제 손으로 목숨을 끊어야 쓰겠소. 죽으림으로 보란듯이 살아야지. 마침 내 친구가 경상에서 큰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일할 마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소. 내가 이러는 것은 그쪽 처지가 하도 딱해서 그럴 뿐 결단코 다른 뜻은 섞어놓지도 없소. 경상 공장 내가? 금순이는 믿기지 않았다. 그때까지 금순이의 세계는 오로지 친정집과 시집뿐이었다. 딱 한 번 13살 되던 해 여름 장돌뱅이 이모부가 집에 들러 금순이를 읍내에 데려간 적이 있긴 하다. 이모부는 떡과 떼떼주머니를 사주고 활동사진도 구경시켜주었다. 어린 금순이 읍내라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었다. 읍내에만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다음에 또 오자는 이모부가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경성이라니? 경성은 읍내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곳이 아닌가? 더구나 공장이라면 금수현의 이목으로 따라간 읍내에서 높은 담을 두르고 서있던 제사 공장을 본 적이 있다. 그때 금준이가 놀란 것은 공장 담보다 몇 배 더 높은 시멘트 굴뚝이었다. 굴뚝에서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새파란 하늘을 집어삼키는 모습이 어쩐지 무서워서 이모부 곁에 바짝 붙어섰다. 이모부는 금순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이 저렇게 검게 변한다고 말했다. 공장에 들어선 터에는 원래 뽕나무 몇 그루와 허름한 판자로 지어 작은 점수소만 달랑 있었다. 이곳에 일본인이 들어와 넓은 뽕나무 밭을 만들고 노예구축을 실어 만든 제사 공장을 세운 것이다. 그 공장의 여공으로 시집한 인순이가 금순이의 친척집 이후에 살았다. 인순이가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제사 공장에 취직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인순이가 진사급제라도 한 듯 인순이 아버지를 보러 갔다. 가난한 시골 형편의 남들은 아들도 공부를 못 시키는데 딸을 공부시킬 여공을 만들었다며 이제 인순이 월급날이 효도받을 일만 남았다며 떠들어 야단이었다. 공장 기숙사에 생활을 하던 인순이가 첫 휴가를 받아 집에 왔을 때 어린 금순이의 눈에도 인순이가 예전과 달라 보였다. 인순이는 부모의 형제와 학교 쭉 살아온 고향 집을 포기나 낯설어 하더니 마치 자신이 그 집에 산 적이 없다는 듯 말했다. 대관절, 이게 사는 사람 집인가? 그날 밤 금순이 또래 여자아이들이 인순이 집에 모였다. 공장에 대해 묻는 질문마다 나오는 대답은 듣는 족족 별천지 같은 이야기였다. 거대한 기계가 있는 작업장을 밤낮없이 돌아갔고 건물안은 전기불로 나처럼 환하다고. 최신식 기숙사는 100여 칸이나 되고 식당에는 30개 쌀밥이 나오며 식당은 접지로 가득하고 강당에서는 정기적으로 영화나 강연회가 열린다고 했다. 그런 곳에서 인순이는 아침에 눈을 뜨면 공원처럼 되어 있는 옥상에서 라디오에 맞춰 아침 조절하고 낮에는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휴식 시간을 즐긴다고 했다. 공장에는 보통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예약도 있고 공과학에는 소풍도 있고 체육대회도 한다고 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월급이었다. 수백 년을 집 안에 갇혀 살던 여자가 집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야말로 천지가 기적할 일이었다. 여자가 번 돈으로 온 가족이 먹을 쌀과 고기를 사고 동생은 학교에 보내고 시집갈 돈까지 모으고 다니 골방에 모인 여자아이들은 인순이를 우러러보았다. 지구멍에도 불픈 날이 있다더니 나도 인순이 엄청 살 수 있을까? 인순이는 남자에게서 굉장히 하는 말을 들으며 13살에 가봤던 은혜와 이웃집 인순이가 했던 얘기를 떠올렸다. 이제는 돌아갈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육은 생사도 알 수 없는 거지. 무엇보다 시집이 더 돌아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 정성에 가서 공장에 취직된다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버지와 남동생을 스스문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고 금순이에게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하필 그날따라 노름운이 너무 좋았다. 자정이 넘치고 노름을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사법경찰에 잡혀 종로경찰서에서 한 달을 살고 나왔던 것이다. 남자의 잠깐 실수가 금순이에게는 천만다행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수많은 금순이에게 그런 천만다행은 드물었다. 여공 모집이라는 강한 인사대소가 고향을 떠난 여성 어린이들은 도시에서 온갖 위험에 노출되었다. 설령 다행히 공장에 취직했더라도 돈을 벌어 가족을 돕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밖에서 보는 공장과 안에서 경험하는 공장, 사업주가 말하는 공장과 직공이 노동하는 공장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간난이는 장차 그곳에서 할 일을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대동방정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할 일은 공장 뒷담의 외부와 연락할 통로를 만드는 것이었다. 규모가 큰 공장일수록 담은 높고 튼튼했다. 대동방적의 담은 몇 길이나 되는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까맣게 올려 쌓은 철벽이었다. 바늘구멍만 한 틈도 없다면 담 밑에 뚫린 수치구멍을 찾아볼 생각이었다. 어떤 식으로든 통로를 마련하면 외부에서 만든 종이 조각을 들여와 함께 취직한 독서의 여공들과 기숙사 방방마다 돌릴 계획이었다. 그렇게만 되면 여공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종이 조각을 발견하고 머리를 맞대며 읽게 될 것이다. 종이에는 공장의 문제점들을 알기 쉽게 조목조목 해설까지 덧붙여 쓰여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던 여공들이 차츰 고개를 끄덕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걸 누가 들여보냈는지는 몰라도 여기 쓰인 글이 꼭 넣구나 얘. 그쯤 되면 공장 감독들도 눈치채고 노래불을 켜고 간난이 무리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결국엔 하나둘씩 발각되어 두들겨 맞고 쫓겨나겠지. 어쩌면 무슨 적색 노조와 엮여 구속될지도 모른다. 간난이는 거기까지 계산했다. 그런데도 두렵지 않았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온 것을 봐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방적에서 쫓겨난 후 자신의 뒤를 이어 일할 사람을 이미 정 찍어두었다. 바로 며칠 전 경성에 와서 같이 지내는 고향 친구 선비였다. 간난이와 선비는 모두 고향 마을에서 악덕한 지주에게 유린을 당한 뒤 버림받고 쫓겨났다. 먼저 당한 간난이가 넉나간 듯 경성으로 흘러와 공장에 들어간 뒤 변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 노동운동가를 통해 차츰 사회현실에 눈을 뜨고 노동자의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 말 못하던 짐승이 말하는 사람으로 환생한 기분이었다. 스스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감격은 삶의 버팀목이 되었다. 간난이는 그 감동의 자존감을 선비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선비는 간난이를 따라 인천 공장에 가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간난이가 노동운동을 하는지는 몰랐다. 간난이는 자신이 대동방적에서 쫓겨나기 전에 선비가 학대받던 여성에서 단단한 노동자로 변한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간난이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섰다. 박중근은 신문사 취직 운동이 실패한 뒤 일주일 동안 가만틈 없이 살았다. 그런데도 별로 좋지 않았다. 3천원 콧대기지 눈맞칠 방바닥에 껌처럼 붙어서 숨쉬는 기럭모자 악행 탓이다. 옷이도 천장만 쳐다보는 내내 제일 강한 것은 인텔리의 무기력이었다. 그깟 인텔리가 뭐라고. 걔에게 던져줘도 안 물어갈 인텔리의 자존심 무기네. 노동판 나가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인텔리가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노동자였다면 노동을 했거나 거지가 되었거나 어쨌든 비상수단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인텔리는 그럴 용기도 의지도 없었구나. 방바닥에 널브러진 박중근을 이렇게 세운 것은 명집에서 온 정보였다. 내일 아침에 아들 창선이가 경성역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정신이 먼저 박중근은 짤짤매다가 돈을 구하러 돌아다녔다. 한참 만에 겨우 병통한 15원으로 콩무늬 맹빈이 숟가락에 살림살이를 사놓았고 반년 잡지사에 다녔을 때 알았던 인체 사령했다. 뼈쪽분에 일을 하는 문성 과장을 찾아가 어린아이를 하나 써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문성 과장은 처음에는 박중호의 머리에 친척지원을 대는 아이를 짐작하고 위험히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다가 그 아이가 박중호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그것도 아직 고등학교도 안 나온 9살이라는 사실에 기절초통했다. 문성 과장이 한참 동안 입만 벌고 있다가 겨우 꺼내만을 잃었다. 어허 세상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짓을 하면서 자식 공부시키려고 죽을 듯 말통사는데 우리가 배운놈만에 고등학교도 안 맡은 자식 공장이 뭐냐? 내가 공부하는 건 영 쓸데없습니다. 학교에 보다못해 사람 고시도 못할 때니 자식놈에게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이를 기왕 배우려면 아주 어렸을 때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며칠 뒤 박중규는 아들 쌍선이를 인체에서 문성과장이 맡기고 혼자 3층도 언덕길을 오르는 중을 걸었다. 레드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인자를 만나겠구나. 그때 오래전 형이 보낸 편지 한 구절이 떠올랐다. 그 어린 것이 물길을 병먹듯 하는데도 남의 집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는 꼴을 참 애처로 볼 수가 없구나. 애처로. 박중근은 그 대목이 목에 걸린 가시좀 따끔거렸다. 애처롭다는 그 말은 문성과 정도 했다. 좀 그러시다면 내 자식같이 잘 데리고 있으면서 일이는 착실히 가르쳐드리겠지만 그래도 너무 어린데 애처롭잖아요. 박중호의 입에서 섹스거리는 소리가 났다. 심찼다. 오르막길 때문인지 숨막힌 현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누구 하나 걸려들기만 하면 목소리를 듣고 후대들을 치고 싶었다. 애처롭다. 남들이 그 말을 할 때 이게 왜 마음 어떻겠어. 그래도 그게 자신놈에겐 낫겠다 싶어서 나중에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그런데 이 기분은 뭐지? 쿵하고 뭔가 무너지는 이 기분은. 박중근은 저 아래 가회동 화학동지를 내려다보았다. 이는 지금 이음자 모양의 고급 계량 한복들이 바둑판처럼 착착 줄지어 앉은 풍경이 무척 향을 얻었다. 박중근은 문득 궁금해졌다. 저곳이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나는 저곳이 할 수 없는 걸까? 배워라.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되고 살 수 있다. 박중근은 어린 시절을 숱하게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가슴속에서 뭔가 불글불글 끓었다. 하늘에 대고 삿대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되고 잘 살 수 있다고? 거짓말. 저 아래 한옥당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누구나 하는 말이오. 말 좀 해보시오. 순진한 어린아이 귀에 대고 불가능한 꿈을 꾸도록 세뇌시키는 사람들. 어른들을 그 말만 읽고 공부한 나는 이제와 그 자식님에게 공부 따윈 필요 없다 가르치고 있으니 이 무슨 대하여 이 절망에 대해 어디 설명 좀 해보시오. 과연 인쇄한다는 집의 위세는 대단했다. 남자 부모는 신부 측 사람들을
결혼식에 부르지 않으려고 결혼식 장소를 구태여 멀리 백촌 온천으로 정했다. 김입구도 갈 수 없었고 한학구의 부모도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축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게 또 안쓰러워 김입구와 금순이는 한학구의 결혼 준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남자가 한학구에게 결혼 준비에 필요한 돈을 보냈으니 돈 걱정은 안 해도 되었다. 세 사람은 남촌에 있는 백화점과 종로 포목전을 4시간 반이나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화신백화점으로 향했다. 화신백화점은 박흥식이 1931년 종로 내거리에 있던 화신상해를 인수해 근대적인 백화점으로 성장시킨 곳이었다. 박흥식은 화신상해를 인수한 뒤 기존 목조 2층 기와집 2채를 콘크리트 3층 건물로 증개축하고 1층 도로변에 회전식 쇼윈도를 설치했다. 500평이 된 건물에 남녀 종업원 153명을 고용하고 1932년 5월에 새로 문을 열었다. 야심가였던 박흥식은 경성에 진출한 일본계 백화점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경성 최고의 미스코시 백화점을 경쟁 상대로 삼았다. 처음에는 미스코시보다 규모가 작고 상품도 다양하지 않았지만 경영 방식에는 손색이 없었다. 조선인 상권 중심지에서 박흥식이 내세운 마케팅 전략은 민족이었다. 화신백화점은 민족 자본으로 설립한 민족 백화점이다. 화신의 구호는 일제 치하에서 위축되었던 조선인의 마음을 자극했다. 그런데 화신백화점이 등단한 경쟁자는 남촌의 미스코시 백화점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동화백화점이었다. 동화백화점은 최남이 1932년 1월 개업했는데 최남은 원래 조선상업은행 회원이었다가 자파 상점을 창업한 인물이다. 1925년 파고다 공원 근처 동화부인상해를 인수해 전국 지점을 둘 정도로 성공을 거두자 백화점 사업으로 확장하려 했다. 마침 1931년 화신상해 옆에 민계식이 4층짜리 건물을 신축했고 최남은 그 건물 2층부터 4층까지 임대해 동화백화점을 열었다. 금순이 아버지와 남동생 순동이는 고향을 등진 뒤 여러 곳을 전전했다. 부산에서 일본 밀항을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금순이보다 먼저 경성에 와 있었다. 경성에서 금순이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품팔이를 했고 순동이는 종로 방장에서 일했다. 금순이가 순동이와 제외한 화신 신관은 순동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당구장 손님의 담배 심부름을 다니던 곳이었다. 금순이와 순동이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내다가 결국 만나게 된 것은 화신백화점 위치가 한몫했다. 종로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종로 내거리,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인 화신백화점은 단연 종로의 랜드마크였다. 그 앞에 있는 아는 사람 몇 명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순동이는 화신백화점 같은 곳에서 금순이를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백화점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였던 순동이에겐 관심밖의 장소였다. 대신 순동이가 금순이를 떠올리며 그리워했던 서민적이고 개방적인 종로 야시장이었다. 종로 특유의 맛과 멋이 살아있었던 종로 야시장은 1916년경 개설되었다. 야시장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종각 앞 전차 교차점 부근에서 종로 3가 단성사 부근까지 열렸는데 그때마다 200에서 400명이 개점 허가를 신청할 정도로 상황을 이루었다. 광목으로 한 평씩 청막을 친 채 10촉짜리 전등을 켜고 땅에 좌판이나 돗자리를 깔고 물건 파는 모습은 종로 밤거리의 장관이었다. 야시장 상인들은 자릿세로 보증금 5원과 세원 2원을 내고 세숫, 비누, 거울, 빛 같은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팔았다. 크림 한 병과 머리기름 한 병은 각각 10전이었고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던 두꺼비 기름은 한 갑에 5전이었다. 대개 두 가지를 사면 15전, 한 가지를 사면 10전 하는 식이었다. 야시장은 물건만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다. 별의별 방법으로 손님을 끌어들이고 물건값을 흥정하는 장면은 웬만한 쇼 저리가라였다. 차력, 내기장기, 내기바둑, 마술쇼도 열렸고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구름모 장수도 있었으며 점쟁이와 반상쟁이도 한쪽에 자리 잡았다. 아이들은 저녁밥을 먹고 나면 야시장 구경을 가자고 부모를 졸랐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바람이라도 쐴 겸 가볍게 그곳을 어슬러 노렸다.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은 필수 관광 코스로 삼합 경하곤 했다.
순동이는 야시장에서 오일에 한 10전어치 사가지고 돌아가는 젊은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아 누나다라고 놀래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물론 그것은 그리움을 만든 착시였다. 착각을 확인한 뒤 여자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면 손안에 있던 모래가 스르륵 빠져가는 것처럼 허망했다.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행여나 누나 금순이를 외내지는 않을까 싶어 순동이는 틈나는 대로 야시장을 배회했다. 그러나 화신백화점에서 금순이를 만난 뒤부터 야시장은 순동이가 수표동에 사는 금순이를 만나러 갈 때 곽치는 즐거운 장소가 되었다. 그날도 순동이는 수표동으로 가는 길이었다. 한천 빌딩 근처 야시장에서 누군가 쉴 새 없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가보니 노점 앞에서 늙은 농사꾼이 지게 가득 복숭아꽃이 달린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외치고 있었다. 현재 건물은 건축가 김정수가 1960년대에 설계한 것이다. 화신백화점 맞은편에 있던 한청빌딩은 1960년을 전후해 한 계층을 늘려 5층으로 증축했지만 1978년 서울시에서 그 지역 전체를 매입하고 도심각을 2층으로 새로 세우면서 다른 건물과 함께 벌렸다. 기독교 성서공회 빌딩도 한국전쟁 때 불탄 뒤 한 계층을 증축해 5층이 되었는데 1970년 그 자리에 고려당 빌딩과 종로서적 서관이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종로서적은 2002년에 부도를 냈다가 종로타워 빌딩 지하 2층에 새로 문을 열었다. 영보빌딩은 한국전쟁 뒤 몇 년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사로 사용되었다. 1970년대 초반 지하철 1호선 공사 때 영보빌딩 일대 건물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다. 영보빌딩 자리에는 1973년 미려빌딩이 신축되었다. 도시형 한옥과 문화주택은 1960년대 이후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립되면서 점차 사라졌다. 문화주택은 일제강점기에 중상류층을 위한 고급주택으로 인식되었지만 해방 후 재건주택, 부흥주택, 후생주택 등 문화식 서민주택으로 1960년대에는 중산층의 2층 양옥으로 1970년대에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으로 변형되었다가 아파트 시대 이후 중하류층 주택으로 밀려났다. 도시형 한옥은 2000년대에 와서 한옥의 재발견, 근대 건축 보존운동,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도시재생운동과 더불어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북촌, 서촌, 익선동 일대에 남아있는 단지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 서참희, 안초시, 박희환, 안경화, 윤직원, 충심, 경순, 대복, 민주사, 안성택, 전문대생, 한학구, 김익구, 금순, 송동, 여공 모지책, 김첨지, 박준구, 창선, 허영세, 박난장 주인, 영희, 순이, 갓난이, 야시장 늙은 농사꾼 1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인력 없군 김첨지는 택시운전사나 택배기사로 삼청동 꼭대기 사글세방의 박준구는 옹색한 고시원의 취업준비생으로 여급 영희와 순이는 무슨 방의 도우미로 그들의 직업과 공간은 다양하게 변했지만 본질적으로는 100년 전 어딘가 닮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